지난 1년 동안 대통령실이 뉴스마토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이제 각 부처별로 출입 기자들이 있는데요. 이제 보통 한 명씩 이렇게 등록을 하고 출입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계속해서 뭐 신원조회 하겠다 이러면서 안 받아주더니만 1년 지나고 나니까 돌연 등록을 말소했다, 등록이 소멸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오늘은 이진아 기자가 아닌 대통령실 출입 기자인 박주영 기자와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 기자님은 화요일마다 출연을 해서 네. 이 정치 분야와 관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여론에 대해서 조금 풀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여기에 영향을 미쳤을까?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우리 뉴스마토 기자들의 이 출입 등록을 소멸시켰다 네. 이런 뉴스가 나와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도대체 언론사 등록 소멸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이냐? 예, 이거 좀 궁금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 대통령실 출입 언론사에서 이제 퇴출을 시킨다, 말소를 시킨다는 건데요. 이전까지 뉴스토마토의 경우에는 이제 비풀사 기자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은 크게 보면 풀사 기자단과 비풀사 기자단으로 나뉘는데요. 이 풀사 기자단에 그러니까 대통령 순방을 갈 수 있게 되고 회의 순방에 따라다닐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언론사별로 로테이션을 돌면서 대통령 발언이나 이런 걸 풀을 따게 됩니다. 비풀사 기자단의 경우에는 이 대통령 브리핑 자료를 받을 수 있고 또 대통령 출입이 가능해서 대통령실 대변인이나 홍보수석 또 대통령의 브리핑을 들을 수도 있게 되는 이러한 역할 차이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비풀사 기자단에 속해 있었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비풀사 기자단에서 언론사 등록이 소멸되어서 등록이 소멸되었다고 이제 통보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퇴출을 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풀단이라고 기자들 풀단이라고 하면은 뭐 기자가 그냥 언론사별로 몽땅 다 하나씩 다 들어가가지고 취재하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현안이 있을 경우에 한 명이 대표적으로 가가지고 맞습니다. 질문도 하고 취재도 하고 그 내용을 서로 그 단에 속해 있는 기자들끼리 공유하고 이제 이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기자단들이 풀사 기자단이라고 맞습니다. 그러고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기자들이 비풀사 기자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비풀사 기자단에 속해 있으면서 대통령실 출입해서 개별적으로 우리 언론사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뉴스를 만들고 정리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그 비풀사 기자단에 박지용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번에는 저희 회사에서 보냈으니 등록시켜 주시고 그 사람이 취재 활동하는데 제한이 없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던 것인데 맞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그래 알았어. 이 박지용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실에 출입해도 될 만한 정도의 신원이 확실한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해놓고는 1년 동안 감감무소식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야 니네 왜 박지용 안 들어오니? 끝났다. 니네는 이렇게 지금 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게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신원조회에서 걸릴 만한 게 있었어요? 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도 물론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신원조회를 통과해서 출입 등록을 거의 한 반년 좀 넘게 출입 기자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신원조회상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도 신원조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물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이 기준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출입 신원조회를 통과하지 못할 만한 사연이 크게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제 제가 1월 26일 날 처음으로, 그러니까 2023년 지난해 1월 26일에 처음으로 첫 서류 제출을 하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할 거라든지 아니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제출한 게 2023년 2월 9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실에서 최종 제출을 완료했으니 2, 3주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통보를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2, 3주 정도 기다리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대답이 없는 겁니다. 3주, 네. 2주가 기다렸고 3주를 더 기다려도 대답이 없어서 결국 담당자와도 계속 얘기를 해봤는데 신원조회가 아직 안 끝났고 신원조회 좀 기다려달라, 좀 지켜봐 달라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신원조회가 언제쯤 결론 난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원조회라고 하는 게 어떠한 정보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조금 다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냐, 이 사람이 나라에 어떤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의무를 다 했느냐, 사상이 공산당처럼 이상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냐, 대한민국 안보에 해가 될 만한 그런 정과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건 아주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예전에 우리
전두환 노태우 시절 때처럼 그렇게 그냥 엄격하게 집안의 사돈의 팔촌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네. 본인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러한 살아온 방식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요 정도만 보는 게 원래 원칙인데 이상하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해가 안 갔지만 대통령실에서 좀 기다리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서 내고 박지원 기자가 출입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그게 벌써 2월 달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12개월, 1월 달에 신청했고 2월 9일까지 최종 서류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로부터 2, 3주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이제 안 된 네. 상태에서 출입 기자단 니네 이름 여기 니네 회사 이름 요새 뺄게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단들 명단에서 즉 언론사 명단에서 뉴스토마토라고 하는 그 회사가 지금 빠졌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박지용이 빠졌다는 게 아니에요. 네. 예. 이건 아예 그냥 회사 자체를 아예 니네 들어오지 말아라라고 한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건 박지용 개인에 대해서 신원조회 통과했네 못했네 이거하고는 별개로 완전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언론사 등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론사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출입 기자만 교체하면 됐지만 지금 언론사 등록을 새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언론사 등록을 처음부터 신청을 새로 했을 때 과연 대통령실에서 받아줄 거냐 이 여부는 조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아, 네. 그 사실 그 대통령실에서 비풀사 기자단을 새로 신규 언론 다시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주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출입 기자들 새로 언론사 모집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 지난해인가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신규 언론사를 조금 많이 허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뭐 보수지나 경제지 중심으로 신규 언론사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언론사 등록 소멸된 이후에 다시 출입을 신청을 한다고 해도 실제 대통령실에서 받아줄 거냐 이거는 조금 아직까지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무래도 지난해 2월 2일에 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 보도를 저희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2월 3일에 대통령실에서 당시 기자 쓴 기자 3명을, 본지 기자 3명을 이렇게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좀 이유가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2월 9일 날 이제 최종 서류 제출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가만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저희가 입장을 확인을 해보니까 뉴스토마토에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박주영 말고 다른 사람 보내라. 네.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청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당시에 설명이 어땠냐면 신원조회가 뭐 아직 안 끝났고 좀 기다려 봐달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언제쯤 끝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러면 당시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출입 기자를 교체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저도 신원조회가 안 돼서 출입이 지금까지 허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출입 기자를 만약에 다른 사람을 교체할 경우에 그 사람 그럼 받을 수 있는 라는 확답을 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제 개인적인 제 얘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확답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 담당자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출입 기자를 신원조회가 안 된다고 해서 출입 기자를 교체해달라. 이것도 저는 부당한 요구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봐도 대통령실에서 출입 기자를 교체해달라고 했었고 그것을 뉴스토마토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출입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그 이전 정부에서는 문제없이 대통령실에서 출입하던 기자가 네. 이번 정부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거부를 당했는데 네. 완전 거부도 아니고 거부가 아닌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로 홀딩이 계속해서 되면서 그냥 혼자 박 기자만 붕 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쪽 담당하는 사람이 내 개인적인 의견인데 한번 딴 사람으로 보내보는 게 어떠냐. 그럼 우리 입장에서 왜 박지용이가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지금 되는 거지? 두 번째. 그러면 다른 사람 보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리고 언론을 이런 식으로 탄압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응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니네 박지용은 무조건 안 돼. 왜 천공을 보도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냥 니네 알아서 잘 판단해봐. 알아서 기어봐.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 참내원. 그러면서 또 대통령실에서는 박지용 기자와는 별개로
뉴스토마토에서는 기자를 안 보내던데? 기자가 없는데 출석 안 하던데? 그럼 우리 규정 따라서 출석 안 한 언론사는 여기 출입 등록을 아예 말소시켜버리는 게 있으니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면서 좀 약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이제 이런 상황을 알고 회사에서 뭐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 뭐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얘기는 뭐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네. 현재로서는 이게 차분하게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으로 여부는 좀 논의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 정말로 이 건드리면 안 되는 청기 누설과 같은 이 주제, 네. 천공에 대한 취재를 했다고 씁시다. 네. 천공에 대한 취재를 할 때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천공이 이 관저 이전이나 이런 것에 개인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그 당시에 여기를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문해서 정말 무슨 무술의 힘으로, 무속의 힘으로 뭔가 느낌이나 기운 같은 것들이 있으니 뭐 옮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걸 사실 우리가 따진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거기에 출입을 제대로 했는지, 출입할 때 절차를 지켰는지 이 정도에 대해서 사실은 포커스를 맞췄던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기자의 그런 취재 활동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기사를 천공 관련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 보도를 썼을 때도 네. 대통령실 취재와 다른 뭐 국방부라든지 뭐 그쪽 취재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바이라인에 올랐었던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너는 천공 의혹을 보도했기 때문에 신원조에서도 통과가 안 되고 뭐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근데 네. 딱히 뭐 대통령실에서 신원조회가 안 된다. 뭐 결과적으로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지도 않았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 기사에서도 썼지만 제가 올해 1월 2일 날 대통령실 출입에 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알아보겠다라고 하고 이제 나중에 차후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뭐 그 다음날 돼서 연락이 안 돼서 전화가 없어서 한 20일 동안 뭐 전화도 하고 또 따로 문자도 하고 했는데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20일이 지난 후 1월 22일 날 제가 다시 전화했을 때 연락이 닿았는데 그때서야 이제 출입 등록 1년간 넘었으니 이제 출입 등록이 소멸되어서 다시 언론사 신청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사이 동안 어떤 일이 왜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당시 대통령실 담당자는 뭐 출장 중이어서 전화를 못 받았다, 연락이 안 됐다라고 했는데 뭐 20일간 연락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있는지도 좀 의문스럽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그 통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회피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는 이제 뭐 박주영 기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문제가 됐고 또 뉴스토마토라는 한 언론 매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수많은 언론사들의 잠재적인 그 향후 가능성 있는 그런 거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풀사 기자단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명 뽑아가지고 뭐 반장도 뽑고 누구도 뽑아가지고 좀 움직임을 집단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걸 전달이 돼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확답도 받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비필사 기자단의 상대적으로 약한 언론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집단 행동이 제대로 되는지 이번에 뉴스토마토가 이런 식으로 취급당한 것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비필사 기자단들끼리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어떤 항의 표시라도 한번 한 게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아직은 그런 움직임은 없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뭐 좀 안타깝게 됐다, 어떡하냐 이런 얘기는 좀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자들도 어느 정도 이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자 이번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된 것도 보니까 오마이뉴스나 몇몇 곳에서만 보도가 되고 또 메이저에서는 제대로 보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그러지 않습니다. 예? MBC나 뭐 KBS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큰 대통령이 메이저 언론사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메이저 언론사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고 이거는 개인적인 호흡으로나 이 취재 내용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얼마든지 고무줄 잣대를 여기 들이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모두들 이런 식으로 언론을 탄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원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쯤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뉴스를 엄선해서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팩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2시간 넘게 오찬 회동을 했다. 둘이 여전히 굳건한 동맹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취지로 아마 나온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자, 오찬 회동이 사실은 생각보다 근데 저는 조금 어색해 보였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후 한 달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제 낮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이 배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고,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서천시장 방문 후 엿새 만인데요. 오찬에 이어 차담까지 2시간 37분간 함께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민생 얘기만 했다고 선을 그었는데,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1분 30초 영상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후 이어진 서면 브리핑에서도 민생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얘기는 안 하고 둘이서 민생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아까 좀 전에 사진 하나 좀 나왔는데 대통령이 이 방은 처음이지 이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같이 이렇게 막 전망 좋은 고개를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보여줬던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인데 대통령 된 지 꽤 됐는데 그리고 그 관저로 그쪽으로 대통령실 옮긴 지 꽤 됐는데 그 방을 처음 가봤을까요? 둘이 그렇게 친한데? 글쎄요. 그거는 확인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네, 맞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게 좀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방은 처음이지? 자, 여기 한번 볼래? 여기 어때? 이게 뭔가 좀 느낌적 느낌이 탁 왔다. 이런 얘기죠. 니베르님, 한가하게 월요일날 2시간 40분이나 점심을 먹는다고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할 일이 밥만 먹겠습니까? 식사를 하시면서 현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이나 특검법 관련 얘기는 없었다. 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국회 브리핑에서 철도 지하화 문제 등 민생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서로 나누고 실효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에 큰 공감을 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후 이어진 이제 출입기자 대상의 백브리핑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기자들이 명품백 관련 수사나 사과나 수사 논의는 없었나,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는 안 하나, 이후 공천은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는데요. 여기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확대 시행과 관련해서 영세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라고 전했고요. 윤 원내대표도 여야 간 2월 1일 본회의를 앞두고 현장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묵과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밝히면서 계속 민생 얘기에만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민생 얘기뿐이었을까? 참 신기하긴 한데 어쨌든 두 분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노심초사 계속 걱정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색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요한 게 지금 윤한 갈등 2차전으로 공천 갈등 조짐이 엄청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어제 오찬 회동을 앞두고 한 위원장이 한 말도 조금 눈여겨볼 점이었는데요. 네.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윤 대통령 오찬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오찬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공천과 관련한 이야기도 묻자 한 위원장은 공천은 당이 하는 것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7시쯤 동아일보에서 공천 관련한 내용 보도가 좀 나왔는데요. 제목은 친윤은 영남행, 비유는 험지행. 여당도 공천 갈등 조짐이란 제목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여당이 수도권 승리를 위한 핵심 승부처로 삼은 한강벨트는 텃밭 지역구를 내려놓고 민주당 현역과 대결을 선언한 비윤계 현역
현직 의원 및 전직 의원과 장관 출신들이 채운다고 했는데요. 한강벨트는 보통 한강과 맞닿은 곳으로 마포, 용산, 성동, 광진, 동작 9개 지역구를 가리키는 곳입니다. 반면 여당의 텃밭인 영남 지역은 검사 출신과 용산 대통령실 참모인 일명 검수저 출신이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천 접수 첫날에 네. 용산 핵심 참모는 양지, 비유는 험지라는 말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던 대통령실이 공천을 정교하게 하지 않고 용산밭 낙하산 공천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당내 분열을 막을 수 없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수저 출신, 검사 출신과 윤석열 대통령 그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분들 지금 부산 쪽에 벌써 뭐 엄청나게 많이 간다. 또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유리한 곳은 다 깃발 꽂는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게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게 줄을 서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출마하거나 그쪽 라인에서 움직이고 싶어하는 분들이어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이번 공천에서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에는 윤 대통령의 힘과 이 마음이 다 쏠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재명 대표 그리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유사하게 테러를 당했는데 언론에서 대응하는 태도도 다르고 그다음에 경찰, 폴리스라인 치고 과학수사하는 그 모습도 완전히 다르더라. 네.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가지고 왔죠. 네.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면서 목숨이 그 위험한 순간이었다. 살인 미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도 경찰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뭐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어서 좀 네. 얘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결론부터 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0일 동안 경찰이 김 씨를 두고 왜곡된 정치 신념에 매몰된 범행으로 규정하면서요. 공범은 없다라고 했고 또 당적과 변명문 이런 것들의 피의 사실을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어제 보안 수사를 통해 사건을 본 검찰도 똑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종합적 수사를 진행한 결과 김 씨의 결심을 도운 방조범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는데요. 방조범으로 지목된 A 씨는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제 어쨌든 비공개가 된 이분은 이제 또 성인이고 처음에 언론에서 노인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어쨌든 60대 건장한 남자였고요. 그리고 이제 배현진 의원은 지난 25일에 공격을 중학생에게 당했죠. 그래서 주거지, 어제 중학생 B군의 주거지도 어제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경찰은 B군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으로 한 후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B군은 경찰의 응급 입원 조치로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응급 입원은 정치 질환을 지닌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해 또는 타해 위험성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에 정신의료기관에서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 이제 B군은 응급 입원 기간이 모두 완료돼서 경찰은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칠 예정이고요. B군의 부모도 보호 입원 전환을 동의한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후 해당 병원을 찾아가 B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테러한 사람은 성인이고 사실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6번이나 이재명 대표를 노렸다는 게 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변명문이라고 하는 걸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실패하면 혹은 성공하면 각각의 경우를 상정해가지고 이걸 어디에다 보내달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엄청나게 진짜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이고 이에 비해서 이 만 14세인 이 중학생은 좀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가 계속 되면서 그렇죠. 어제 정신병원 입원 얘기도 나왔었고 어쨌든 그러면서 미성년자로서 이렇게 좀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것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사건을 두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처리하는 방식이 좀 상식적이지가 않고 오히려 매우 편파적으로 지금 비춰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선 처음에 제가 이제 지적했었습니다만은
피습, 테러 이렇게 단어 쓰는 것부터가 좀 달랐었죠. 네,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때는 피습이란 단어와 함께 피습범, 그러니까 피의자를 그때 당시에 피습범, 습격범이라는 네. 사실 없는 단어들을 많이 쓰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피습했을 당시에는 테러란 단어가 보수 언론에서 앞다투어 쓰면서 사건을 대하는 모습이 좀 달랐는데요. 또 두 사람은 피를 흘렸고 이 대표는 칼로, 배 의원은 돌로 각각 공격을 받아서 열상이 아닌 자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상은 찢어진 부위가 살이 찢어진 상처를 일컫는 건데요. 이 대표 사건 때는 열상이라고 표현돼서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사실상 이 부분은 이 대표 사건 당시에 총리실에서 내보낸 그 자료에 따르면 대테러 종합 상황실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다 보니까 일부 실수 혹은 이거를 좀 잘 모르고 이제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중학생이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에 대해서 테러라는 단어를 막 쓰면서 엄청나게 상황을 조금 과장해서 얘기를 하고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에는 매우 축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게 민주당의 이 테러 대책반 얘기였었습니다. 게다가 경찰이 수사한 방식도 매우 논란이 됐습니다. 부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때는 막 물걸레로 경찰이 피 같은 거를 다 닦아내버렸어요. 네. 말이 안 되는 행위였는데 오히려 이 배현진 의원 습격 사건, 이 테러 사건 때에는 폴리스 라인 치고 정말 과학수사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됐었죠. 네,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이제 경찰은 피가 흘렸던 곳에 물 청소를 했는데 이 시기가 또 이 대표가 사건 직후에 구급차를 타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경찰이 물 청소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좀 수사를 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배현진 의원 사건 때는 폴리스 라인을 치고 수사하는 모습을 좀 보여서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좀 크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웃긴 거는 그거예요. 그 이 대표의 그 피가 묻은 그 특히 이제 목비를 다쳤기 때문에 옷깃에 피가 잔뜩 묻어 있는 그 셔츠 증거물품으로 당연히 보관돼야 되는데 이걸 쓰레기통에 버렸었지 않습니까? 그때 폐기물로?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 그걸 찾았죠. 네. 이게 사실 그 셔츠가 아니었다면은 정말 1mm 차이로 사망을 했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1mm 차이로. 야, 되게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를 그런 식으로 그냥 몰아붙여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신상 공개 관련된 내용이고요. 사실 이 중학생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한 보도는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 지지자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재명 지지 모임을 갖다기보다는 커뮤니티의 일종의 밈처럼 내가 여기 왔다라는 것을 인증하려는 모습으로 보이는 대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올린 거를 좀 보면요. 이제 커뮤니티 사진이라서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제 그 한켠에서 정말 그 구석에서 그 사진을 찍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사실 이 내용을 가져온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축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 배현진 의원의 용기 있고 의연한 태도에서 교훈을 얻기를 기대한다면서 민주당은 아직도 국회까지 열어서 경찰을 몰아붙이는 등 이재명 대표 피습에 대한 음모론의 장사를 계속하면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모든 정치적 테러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것을 다른 당이라고 해서 수사에 대한 미온적인 것들을 이제 지적하지 않고 이렇게 네 편 내 편 하면서 뭔가 갈라치게 하는 느낌을 나타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이 대목을 좀 짚고자 가져왔습니다. 네, 부지런한 새는 피곤해 님이 이러시네요. 이재명 대표 헬기 타고 서울 왔다고 그 난리를 치던 그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 따끔하게 하시는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 배현진 의원은 송파를 무시하나 본인 지역구인데 왜 청담동 가서 업무 시간에 머리를 하시지? 그러니까 그때 미장원 아마 가셨다가 좀 이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정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도 옳지 않고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민주당이 음모론 장사를 계속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용기 있고 의연한 태도를 갖는 건 매우 훌륭하지만 그래서 뭐 교훈을 어떻게 얻으라는 건지 뭐 이재명 대표는 그럼 의연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는 건지 뭐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행동하냐 이렇게 비난하는 것도 좀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아전인수하는 것들이 좀 많아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느낌도 좀 드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나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대신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백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와, 어제 결국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 거부했습니다. 이게 9번째 거부라고 해요. 결국 네.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예. 네, 어제 9번째 거부권을 윤 대통령이 행사하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 사례였던 노태우 대통령의 7번을 넘어선 것입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인데요. 어제는 윤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이 법이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가족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채 한 말인데요. 유가족들은 이 발표 후에 국무회의가 열렸던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항의를 했고 언론을 통해 한 일방적인 발표에 분노하며 모욕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한 총리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근거로 특별조사위가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하나 특조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끝으로는 11명의 위원회 임명 절차하는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의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는데 11명의 위원은 그때 지난번에 김진표 국회의장이랑 중립안을 낸 것에 이제 합의를 한 것이고요. 여러 명의 위원은 이제 총선이 이후에 야당 추천 4명, 여당 추천 4명, 그리고 다수당에서 뽑히는 이제 국회의원의 추천 3명으로 구성되는 것인데요. 총선 이후에 있을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면 총선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특조위가 구성되었던 건이 이번 건만은 아니고 여러 번 특조위가 많이 구성이 되었었고 기존에 있는 제도나 시스템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던 게 사실인데 이게 헌법상 뭐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본인들이 절충안을 내서 오케이 받은 그 안에 대해서도 다 합의해놓고 싫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도대체 무슨 합의를 왜 했다는 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번 건은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에게 이거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건의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히 유족이나 이 야당이나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자면 국민의힘이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한 행보가 그동안에 해왔던 말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정부와 여당의 태도가 눈 가리고 아웅이고 뭔가 가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런 행동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낳고 있는 그런 현실인 거죠. 네. 자,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는 특별법을 거부하긴 하지만 유가족에게 뭐 피해는 지원해주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하지만 유가족들이 원하는 건 피해 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에 어제 국무회의 의결 직후에 국무조정실에서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과 지원 방안을 위주로 발표를 했는데요. 국무총리 소속에서 12구 참사 피해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유가족과 협의해 12구 참사 피해 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면서 크게 4가지를 일단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지원금 의료비와 간병인 확대, 이태원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희생자 추모시설 건립, 총리 소속 12구 참사 피해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담았는데요. 정부는 이 대책을 피해자나 유가족 단체와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은 이제 바로 즉각 반발을 했는데요.
유가족들이 보상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우리가 오직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인데 지금까지 1년 3개월 동안 무수히 호소하고 우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했건만 이제 와서 피해자를 위하는 척 언론에 호도하는 것이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더불어 이제 배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거부하고 난 후에 배상 지원에 중점을 두었던 박근혜 정권 때와 좀 모습이 똑같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도 세월호 때 왜 제대로 구조를 못하고 그렇게 많은 희생을 낳게 했느냐 그런 비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제대로 답하지 않고 니네는 아이들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이런 비난을 사실은 하면서 정말 유족들을 2번 죽이고 3번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왜 과거의 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인지 왜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인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은 없고 국민들을 정말 어떤 이상한 돈에 눈이 먼 사람으로밖에 안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직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인데 지금까지 우리들의 호소는 무조건 무시하고 우리들을 보상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다. 오로지 아랫사람들만 문책하고 윗사람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의냐. 이게 지금 유족들이 내뱉는 일성입니다. 제발 좀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뭐 여기 대해서 또 보수단체나 극우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해라. 지겹지도 않냐. 막 이런 얘기까지 해요, 솔직히. 본인들이 만약에 그 유족의 입장이 됐다 그러면 과연 그런 말 할 수 있을 것인지. 사실 이 이태원 참사의 유족들도 우리들도 예전에 대통령 찍었다. 우리도 보수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동안 유가족들이 삭발투쟁도 하고 삼보일배, 오체투지도 하고 이 오체투지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의 신체의 5부위를 땅에 이렇게 닿으면서 네. 제발 우리들의 억울한 호소를 좀 들어달라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5,900번의 오체투지와 삼보일배를 했다는 건데 얼마나 정말로 절박하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지금 된 게 없어서 정말 더 분노가 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네, 일단 유가족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삼보일배, 오체투지 등을 하면서 특별법 공포를 해달라고 호소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러나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제 유가족들은 오열하고 또 분노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법률안에 주목적인 참사의 진상 규명은 검경 수사, 국정조사 등을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돼 왔다라는 정부의 말에 아주 반발을 했는데요. 성명을 내서요. 꼬리 자르기로 끝난 경찰 특수본 수사, 거짓 증언과 자료 미제출 등 퇴색된 국회 국정조사에서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 소재는 따져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 기준 참사가 458일이 됐는데요. 그때까지 지금 행안부나 경찰, 소방, 용산구청 등 관계 당국 중 어떤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정사진도 두지 않고 참배할 수 있도록 그냥 형식적으로 처음에 갖춰놓고 이것부터가 잘못되었었던 것인데 여전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군요. 비정하고 지독하다, 진짜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죠. 자, 야당. 한 목소리로 좀 질타하고 있는데 어떤 대체와 방안이 있습니까? 네, 일단 야당의 질타를 좀 먼저 살펴보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은 대한민국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공식 선포한 것이며 민심을 거역한 채 자식을 잃은 부모를 이기려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라고 했고요.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지조차 스스로 밝히지 않았다. 또 유가족이 찬 날씨에 목 놓아 울고 있는 동안 대통령은 희고 깨끗한 스튜디오에서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결국 대통령에게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했고요. 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에게 보듬고 지켜야 할 국민은 정녕 김건희 여사와 장모뿐인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두둔을 했습니다. 일단 어제 제1야당인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원내대표단과 당 이태원 참사 특위 위원들이 서울광장에 있는
유가족들을 만나서 위로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민주당은 총선 전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는데요.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이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서 총선 전 재표결은 확실한 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총선 전 재표결 확실한 당의 입장이다.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재의결했을 때 가결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도 의원들이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또 중앙일보 사설에서는 이태원 특별법 재협상을 하라는 식의 이런 논조로 사설을 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은 좀 말씀하신 것처럼 재표결을 했을 때 가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이제 그동안의 정부나 여당에서 추진해 오거나 하려고 했던 그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국민의 뜻과 유리되고 잘못되는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물꼬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국민들의 말을 하나도 안 듣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계속 밀고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좀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밀고 나갈 수가 없거든요. 상식적이지가 않아서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리틀 테니스님, 이태원 참사 숨진 또래 대학생 딸아이 둘 키우는 아빠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우리 아내는 이태원 참사 당시 그 충격으로 특별한 환자를 제외하고 진료하지 않았네요. 지금도 물어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리또리님, 이 사람들 정권 바뀌면 어쩌라고 진짜 막 나갑니까?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독도놀이땅님도 세월호가 있었음에도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현재 잘못된 투표 결과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하고요. 써니님도 이준하 기자님 매번 똑같은 소리 하시기도 힘들겠습니다. 네, 동반자님도 이렇게 비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네, 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총선 앞두고 여야가 공천 규정부터 일정까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여당부터. 네, 일단 여당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계획을 의결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선 후보자 4월 10일 총선 후보자 공천 시 신청자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 입시 비리, 채용, 국적 병역 비리 등을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고요. 신청자가 강력 뇌물 범죄 등의 처벌을 받으면 사면 복권되더라도 공천을 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회의 후에 이어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사대학이라고 규정을 하면서요.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선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배제하겠다 밝혔습니다. 신사대학 범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를 말하고요. 4대 부적격 비리에는 배우자, 자녀의 입시 비리와 채용 비리, 본인 배우자, 자녀의 병역 비리, 자녀의 국적 비리가 해당됩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다음 달 3일 공천 신청자 접수자가 끝나면 서류 심사를 통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먼저 걸러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듭된 특정 후보 거론, 그러니까 사천 논란이었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공천 확정 전까지 판사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냐. 대표로서 이번 총선 시대 정신에 대해서 잘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분들을 공천한다거나 밀어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다. 이기기 위한 공천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감수하고 갈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여당에서 내놓은 공천 기준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 걸러낼 수 없다. 이게 또 어제 네. 나온 이슈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참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천은 당에서 하는 거다 이러면서 또 대통령실에 뭔가 영향력 행사하려는 걸 좀 차단하는 그런 모양새도 나왔는데요. 어쨌든 어떻게 진행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경선에 참여한다고 밝혔고 네. 결국 시스템 공천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지금 보이죠. 네, 인천 계양을 출마 의사를 밝힌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 앞서 당내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의 총선에 나올 경우에 경선을 치르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공천 심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가 경쟁력이 월등히 뛰어날 경우 단수 공천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2일부터 28일 동안 일반 국민 대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천 기준 1순위를 물었는데 그 결과 부패 근저를 뽑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심사에 반영한다고 전했고요. 앞서 민주당 공관위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총선 공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다라고 공표했기 때문에 이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를 또 열게 되는데요. 네, 그 신년 기자회에서는 아무래도 비전을 되찾는 날이라면서 총선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정권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신당 새로운 미래가 지역도당 창당대회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다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아르바이트생 모집한 게 문제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창당대회 할 때 좀 새가 모자랐다, 자원봉사할 사람이 모자랐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네, 이 아르바이트 내용을 조금만 보면요, 이제 그 행사가 있었던 3시간 동안에 이제 피켓을 드는 행사 이제 그 도움이었는데요. 네, 1시간당 2만 원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총 6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창당대회에서 알바생을 채용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제 선거운동에서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정당 내부의 행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치권에서는 조직력이 약한 신당이 자원봉사자가 부족하니까 알바생을 채용하면서까지 창당대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전북특별자치도당 창당대회 알바생 19명 모집했는데 실제 몇 명이 채용되는지는 모른다. 다만 자원봉사자가 모자랐던 건 확실한 것 같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백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죠. 원래는 좀 일찍 했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좀 애매한 시점이에요. 네. 이게 설 이후에 좀 하든지, 그러니까 설 즈음에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니면 아예 1월 1일 즈음에 하든지 이게 근데 늦어진 이유가 있죠. 암살 테러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좀 기대했었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조금 미뤄둔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어쨌든 어제 이재명 대표가 국회 사랑제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생 경제 위기, 전쟁 위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극악해진 정치 테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또 전했습니다. 또 이번 총선의 목표로 151석을 거론하면서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규정했습니다. 더불어 검사 독재 현실을 청산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주요 영상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취임 제가 대표가 돼서 낸 성과가 뭐냐. 그건 뭐 제 자신이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결국 그게 이번 총선 결과로 드러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 정치, 지금 우리 사회에 적대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원한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면 다르겠지요. 저는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인연도 없는 사람이죠.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걸 바꿔야 합니다. 바꾸는 첫 출발점은 통합의 책임을 가진 권력자가 통합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자신의 욕망과 권력을 절제하고 주어진 권한을 모두를 위해서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네, 대표가 돼서 이룬 성과가 뭐냐? 총선 결과로 드러나지 않겠냐? 이런 네. 얘기도 하고 있고 극단적인 정치, 사회에 대한 적대감 너무너무 무섭다. 무섭다는 말은 제가 한 거죠. 네. 이런 적대감이 넘쳐나고 있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한 게 바로 이게 현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통합을 강조했는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사실 이 부분을 가져왔는데 통합에 대한 책임을 마치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좀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을 겨냥한 말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대목입니다. 또 이 밖에도 선거제 관련해 이야기를 좀 물어봤는데 기자들이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 최대한 의견을 빠르게 수렴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 했고요.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주장한 586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서는 운동권 청산이니 자객 공천이니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네, 또 이게 오랜만에 또 기자회견다운 기자회견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서도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동아일보에서 김순덕 칼럼니스트가 쓴 좀 제목이 눈에 띄어서 잠시 언급을 하면요. 이재명의 대통령 같은 신년 회견 이렇게 하면서 리드를 잠깐 보면 또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다. 또 모두 발언을 시작할 때부터 여유가 넘쳤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작년에도 올해도 기자회견을 마다하는 상황인데 기자들이 한사코 피하는 윤 대통령과 이제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순덕 칼럼니스트는 그 동아일보라고 하는 보수적인 매체에서도 어쨌든 할 말을 하면서 조금 결을 다르게 해서 그 요소마다 혹은 타이밍 때마다 적시적소해서 조금 할 말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철저히 마다하고 내지는 본인에게 기자들이 좀 곤란스러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차단하고 이런 모습들하고는 좀 대비되는 그런 행보를 보여서 참 존중한다, 좋다, 이제 이런 말로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이재명 대표도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통합의 책임을 가진 권력자가 통합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상대를 인정해야 된다, 자신의 욕망과 권력을 절제해야 된다, 주어진 권한은 모두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 이게 지금 사실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 한 말로 정확히 들리는데 이제 앞으로는 총선을 겨냥해서 총선을 앞두고 좀 전면전을 펼치겠다, 소극적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도 조금 들리죠. 네. 자, 그런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을 두고 역시 또 대리전을 띄고 있습니다. 비판의 말을 또 했고요. 너의 상대는 윤석열이 아니다. 나다. 네. 이재명과 한동훈의 구도를 가져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한 위원장이 경기 수원시에 한국 나노기술원에서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를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이후에 이제 기자들을 만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본인도 586, 686 운동권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러니까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분이죠. 네.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친문, 친명 간의 갈등을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검사 독재를 타파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다. 검사 독재라는 게 있냐? 검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도구일 뿐 도구 자체를 악마화하는 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량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논란을 또 꺼내 들었는데요.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살짝 반문을 하자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그 예전에 있었던 검사 당시에 특활비 또 네. 이제 거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날 김건희 여사 얘기하면 김정순 여사 얘기 나오고 네. 그다음에 또 뭐 다른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얘기하면 또 뭐 법카 소고기 이딴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물타기하고 한도 끝도 없는 얘기를 계속 도돌이표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매우 부적절하고 법인카드 이용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알려진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뭐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또 확인을 제대로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도로 이 싸움을 좀 가져가려는 모양새이긴 한데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언급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약간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별 반응을 하고 있지 않고 지금 더 중요한 게 선거제 관련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위성정당 일단 먼저 만들었고요. 발기인 대회 지금 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민주당 얘기는 아직까지 나온 아직 것은 안 나왔고, 없는데요. 네.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31일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당명을 국민의 미래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4월 10일 총선이 7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고수하는 것에 대비하는 목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까지 위성정당을 띄우면서 21대 총선 때처럼 꼼수 위성정당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당직자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온라인 발기인 대회를 열었고요. 과반수인 100명 정도가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시도당도 발기인 동의 절차를 마친 뒤에 별도의 발기인 대회를 열어서 네. 공식 창당을 할 예정인데요.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플랜 B 과정을 밟아가는 카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민주당이 병립형 회기를 당론으로 정할 수 있도록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지난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갖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기를 당론으로 정하고 민주당을 압박해 왔는데요.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창당을 놓고서는 일단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선거제 협상에 있어서 꼼수로 일관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요. 당내 원내 지도부에서는 오로지 병립형만 주장하면서 한쪽에서는 연동형에 대비해 위성정당을 미리 창당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선거제를 이제 선거의 게임 룰을 아닌 당리당락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완전 꽃놀이패를 가지고 있네요. 일단은 병립형으로 가겠다는 게 본인들의 생각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이나 정의당 뭐 다른 곳에서도 니네는 원래 그런 사람들 이러면서 비판도 안 하고 있어요. 상수라고 그러면서. 네. 또 그거 플러스 만약에 뭐 준연동형 비례제로 가면 우리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하면 돼.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민주당이나 이런 쪽 입장에서 보자면 도대체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런 얘기 안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인데 참 애매합니다. 어쨌든 표는 얻고 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조금 더 우세한 걸로는 보입니다만은 네.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죠. 어제 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 1년 나왔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 내용을 먼저 조금 얘기를 하자면요. 2020년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되는데요. 이 사건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이제 대검에서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들과 검찰의 비판적인 보도를 했던 언론을 두고 이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네.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그러니까 현재 이제 국민의힘이죠. 당시 총선에 나선 김웅 의원이 같은 당 조성은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자료를 이제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 얘기가 이제 불거졌는데요. 텔레그램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전달을 하면 누군가가 보냈다라는 것이 표기가 됩니다. 그렇죠. 누가 보냄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손준석 보냄이라는 원출처가 달리면서 꼬리가 밟혔는데요. 이때 당시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게 괴문서 아니냐라고 반문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언론 제보를 한 사람이 갑자기 공익 제보가 되냐 반문하면서 또 당시에 이 보도를 최초 보도했던 뉴스버스를 폄하하기도 해서 기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요. 네. 윤 총장이 이제 당시에 윤 총장을 비롯해서 한동훈, 김웅,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 검사실 등 다수가 관련자로 거론됐지만 결론적으로 기소된 사람은 송 검사장 한 명뿐입니다. 어쨌든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는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송 검사장에게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고요. 재판부는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만으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 각 고발장이 선거일 전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러면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제 공수처에서는 5년을 구형했는데 1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서 손 검사장이 보낸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1년이라고 하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손준성 검사와 기타 여당, 지금은 이제 여당이지만 그 당시 야당 미래통합당 당시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 내지는 김웅 의원이 전달자로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다 사실인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했던 이제 공선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던 것들이 좀 안타깝고, 또 하나는 김 의원에 대해서 사실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내는 것이 사실은 반쪽짜리 진실 발견만 됐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도 김 의원이 그동안의 태도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김웅 의원이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디펜스를 할지 변명을 할지 이것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동안에 그렇게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결국 김옥 고무장이 좀 용기 있게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물론 완벽하게 용기는 아니고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하는 쪽으로만 일종의 타협을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만 이거라도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고요. 한편 손준성 검사는 지금 헌재에 지금 탄핵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이 탄핵 관련된 내용이 탄력을 좀 받을 것 같아서 이 얘기도 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어쨌든 송 검사 측에서는 나 인정 못한다. 이거 1심 판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송 검사장은 선고 직후에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항소해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또 그러면서 사실관계, 법률관계 다 수긍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제 자세한 사항은 이제 재판부의 내용이 나오면서 검토 후에 밝히겠다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도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 검토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근데 또 사실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재판 중이었던 지난해 9월에 이 손준성 검사는 승리했죠? 검찰 사실 그때는 이제 무혐의 처리가 났었죠. 네. 내부에서. 네. 그러면서 검사의 꽃이라고 불리는 검사장으로 오히려 승진해서 좀 논란이 됐는데 이것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검사들이 다 해먹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내부적으로 봐주고 자기네끼리 끌어주고 밀어주고 문제다 이런 얘기 그런 오명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손 검사장은 승진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윗선을 잘 보여서 그랬을 리는 없겠죠.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좀 처리가 될지 특히 탄핵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심에서 실형 선고 받았는데 법정 구속은 안 됐어요. 네.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2심에서 집행유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좀 특이해서 오히려 만약에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공수처가 제대로 항소를 제대로 또 하고 왜냐하면 네. 5년에서 1년밖에 안 됐으면 상당히 낮은 걸로 된 거니까 네. 항소를 제대로 하고 만약에 제대로 싸우게 되면 오히려 또 더 공선법이나 이런 게 유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정말 한번 제대로 법리 다툼을 해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런데 이게 공수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이 그동안의 3건 기소인데 처음으로 유죄난 거죠. 네, 맞습니다. 2021년 1월 공수처가 출범한 이래 첫 사례인데요. 공수처는 지난 3년간 이 사건을 포함해 총 3건을 직접 기소를 했는데 네. 이 중 김현중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관련은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요.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의 수사기록 위조 의혹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네. 2심은 진행 중입니다. 또 출범 3년이 되도록 직접 기소한 사건에서 유죄를 끌어내지 못해서 수사력 부족한 수사기관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 유죄가 나오면서 공수처는 역할이나 능력 부분에서 그동안 구겨졌던 체면을 조금이나마 세웠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이제 견제를 위해서 출범한 공수처가 처음으로 현직 검사의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아울러 이번 유죄 선고는 헌법재판소의 송 검사장 탄핵 심판 심리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네, 혼돈의 세월님께서 아주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배동호님께서 손준성 검사 탄핵이 되면 용산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거 되게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죠. 사실 이거는 우리 이진혜 기자가 준비한 건 아닌데 중요한 또 판결이 어제 있었기 때문에 네.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불리우는 네. 어제 그 윤관석 의원에 대한 판결 선고가 어제 있었습니다. 네. 징역 2년 선고받았고요. 네. 돈을 주었다라고 하는 강래구 감사 같은 경우도 징역 1년 8개월 선고받았잖아요. 네. 이게 민주당에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그 선거할 때 300만 원씩 돈이 뿌려졌다. 뭐 이제 요것 때문에 그 재판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송 대표는 일단 안에서도 이제 구금 중에서도 정치 본인은, 탄압이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 부분에서는 네, 네. 제가 좀 정리해 볼게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요.
함께 구속 기소된 강래구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징역 1년 8개월 그리고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판사님이 주목을 했던 사건은 내용은 이겁니다. 판결에서 국민들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당대표 경선에서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등에게 금품을 제공해서 전국 대의원을 포섭하고자 한 것인데 이것은 경선에 참여한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킨 것이다. 그래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다. 특히 200억 이상의 국고 보조금을 매년 받는 그런 집권 여당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 같은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불법성이 매우 크다라고 했고요. 이제 반면에 피고인 측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300만 원씩 준 게 아니라 100만 원 정도씩 그냥 네. 식사값으로 준 것 정도였다.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돈이 좀 뿌려졌다는 것 자체는 시인을 또 한 셈이어서 이게 만약에 이제 확정이 되게 된다면 또 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당 내에서 사실 네. 이게 관행적으로 헤어져 왔던 거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철퇴를 내리는 것이 또 어떤 우리 역사에 정당 관련된 역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유죄 판결 선고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객관성과 이 공정과 이런 것들을 기하는 의미에서 네. 한번 좀 무게추를 좀 더 아주 형식적으로라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트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가 기소되었던 박정훈 대령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증인이 나왔는데 네. 윗선 개입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졌어요. 네, 어제 용산구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박정훈 대령의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현직 해병대 사령관이 법정에 선 것은 처음이기도 합니다. 이날 박 대령과 사건 후 처음 대면을 한 김 사령관은 법정에서 경찰의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박 대령이 어긴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세 차례나 이첩 보류를 지시했지만 지시를 어겼다면서 군인이 명확한 지시사항을 어긴 것은 처벌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단을 100% 믿었고 박정훈 대령을 신뢰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사건을 이첩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왔네요. 장관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정상적으로 사건을 이첩했을 것이다. 물론 이 김 사령관이 하고 싶었던 말은 박 대령이 지시를 어겼다 네. 이 말이었겠지만 본인이 증언을 하다가 결국 중요한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장관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이건데요. 그러니까 윗선 개입이 있었다고 스스로 밝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어제 이게 재판의 핵심으로 좀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제 군 판사가 대통령이 사망사건 조사 결과 보고를 받고 경로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런 사실은 없다 이렇게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재판 말미에는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을 향해 자의적 법 해석과 본인이 옳다고 믿는 편향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목에서는 일부 방청객이었던 이제 사람들이 야유하고 법정 밖으로 퇴장하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 사령관하고 이종섭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이었던 박진희 56 보병사단장 네. 이 사람과의 그 텔레그램 메시지 나눈 것들이 좀 얘기가 됐더라고요. 네,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쟁점이었는데요. 이제 쟁점이 된 메시지는 김 사령관은 박진희 당시 보좌관에게 유족 여론 악화 가능성과 야당의 쟁점화 등을 이유로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일을 늦추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은 이 메시지가 결국 사령관의 생각이었냐라고 물었고 김 사령관은 박 대령 판단을 글자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임성근 1사장의 사의를 표명한 만큼 인사조치도 추진되었는데 이 전 장관이 그대로 정상 출근시키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증언도 했습니다. 박진희 당시 보좌관은 7월 31일에 전화로 장관의 뜻이라면서 언론 브리핑과 국회 설명 보류 그리고 임 사단장에게 정상 출근을 지시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 처벌 계획에 대해 경로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다시 질문했지만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대통령이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르는 핵심적인 증거였는데 일단 없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사실 이제 진보 달마대사인 우리 또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김종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한 적이 네. 있어서 또 사실관계 이 혹시 위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제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이것도 좀 보죠. 올해 공수처를 보복감사 비판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또 감사를 또 하겠다. 네. 이게 2023년 7월에 그 공수처에 대한 감사를 1차적으로 끝내고 별 문제 없는 걸로 정리가 됐었었는데 그로부터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또 감사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겁니까? 네, 이제 감사원이 어제 열린 감사위원 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2024년 연간 감사 계획에 공수처에 대한 감사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올해 4분기에 공수처 기간 운영 감사를 착수하게 되는데요. 애초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올 상반기인 2분기에 공수처를 감사하는 안건을 올렸지만 의결 과정에서 시점이 좀 미뤄진 것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하반기인 10월쯤에 공수처 감사에 착수해서 지난해 7월 감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감사원 사무처는 여러 논란을 의식한 듯 2주기에 따른 통상적인 정기 감사라는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영신 감사위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 원장은 현재 공수처와 조사 일정을 조율해서 이제 뭐 출석을 할 것인가 여부를 좀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공수처 감사 계획을 감사위에 부의한 것도 이해 충돌에 해당하고 보복 감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 원장과 김영신 의원은 모두 안건을 회피하지 않고 이번 의결 과정에 참여해 더욱 보복 감사란 말이 무게가 기울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말로 완벽하게 이해 충돌에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이게 제대로 된 감사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네. 노정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를 공수처 니네가 수사해? 너네들만 당해봐라. 이런 식의 감사는 옳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감사원이 사실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이 나와서 네.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복감사라는 말에 대해서 감사원은 뭐라고 합니까? 네, 일단 뭐 표적성 감사라는 지적이 나오자 감사원은 지난달 30일에 언론, 법조계 등 각계 각층에서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 1기가 마무리됐는데도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다라는 평가가 많아서 이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감사원이 이런 거를 감사하라고 있는 곳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사원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감사의 기본은 예산 같은 것들을 제대로 쓰느냐 그 기관이 이제 네. 이런 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감사원이 마치 무소불위의 기구인 것처럼 모든 공공기관 모든 공적기관에 대해서 야 니네 이거 존재 의의부터 지금 하고 있는 일까지 모두 잘하고 있니 이거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감사원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감사원이 그냥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이라고 하지 누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감사원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간단한 소식 하나 더 보죠. 윤 대통령 결국에는 KBS와 신년 대담 방안을 녹화로 진행한다는 겁니까? 네, 어제 여러 매체에서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7일 KBS와 방송 대담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말인 4일 대담을 녹화하고 7일 방송되는 방안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좀 구체적인 날짜까지 나오면서 이번에는 진짜 신년 대담을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기자회견 형식이 아닌 대담 형식이라 기존의 주제별로 업무 보고가 진행되던 민생 토론회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좀 생방 형식으로 날 것 그대로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이러면 참 좋겠다. 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사전에 질문을 미리 받지 않고 즉석에서 대답해주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진정성 있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네. 게다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년 인사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또 이걸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네. 원래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내기 전에 어제 나왔던 재판 중에 하나가 또 의미가 있는 게 있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부인 네.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라고 하는 준리 의혹을 제기했던 네. 안혜욱 전 한국초등학교 태권도 연맹회장 네. 영장이 청구됐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네, 예. 도주 위험이 없기 때문에 네, 구속영장을 이제 기각했는데요.
인 씨는 지난해 7월 26일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가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의 접대에 활용한 여성인 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서 네, 그 기소가 됐습니다. 네.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서 지난해 10월에 사실은 안 씨를 이 관련 발언으로 수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이 안 씨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계속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영장을 청구했던 것인데 부장판사 이 영장을 기각한 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구속 형사재판에도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으며 동영상 파일 등 피의자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되기 때문에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리고 오늘 이진아 기자하고는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